제1장 약혼식 전에 버려진 신부. 한서윤은 호텔 스위트룸의 전신 거울 앞에서 자신의 흰 드레스가 낯선 사람의 피부처럼 느껴졌다. 어깨선을 따라 내려앉은 실크는 완벽하게 고요했지만 가슴 안쪽에서는 오래 참아온 불안이 자꾸만 손톱을 세웠다. 오늘은 강민재와의 약혼식이었고 두 집안의 계약이 사랑보다 먼저 박수를 받을 날이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으로 립스틱을 고쳐 바르는 동안 서윤은 휴대전화 화면에 떠있는 축하 메시지들을 바라보았다. 대부분은 그녀를 축하하는 말이 아니라 한성패션과 태강그룹의 결합을 축하하는 문장이었다. 그녀는 익숙한 미소를 입술 위에 올렸지만 그 미소는 거울 속에서 너무 얇게 흔들렸다. 신부님, 잠시만 기다리시면 회장님께서 내려오라고 연락하실 거예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하고 문을 닫자 방 안에는 향수와 꽃냄새만 남았다. 서윤은 드레스 자락을 정리하다가 옆방으로 이어진 미닫이문 틈에서 낮은 웃음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호텔 직원들의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 웃음이 너무 익숙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강민재의 목소리는 늘 정중하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가까이에서 들으면 사람을 함부로 내려다보는 습관이 묻어났다. 오늘만 지나면 다 끝나. 서윤이는 회사 때문에라도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어. 그는 낮게 웃었고 그 웃음 속에는 미안함보다 계산이 먼저 있었다. 서윤은 숨을 멈춘 채 문틈 가까이 다가갔다. 최혜린의 목소리가 뒤따랐고 그 순간 서윤의 손끝에서 드레스 레이스가 구겨졌다. 언니는 평생 착한 척만 하잖아. 우리 둘이 사랑한다고 말하면 결국 자기가 비켜줄 거야. 혜리는 달콤하게 속삭였고 그 말투는 어린 시절부터 서윤의 것을 빼앗을 때마다 보였던 표정과 닮아 있었다. 서윤은 문을 열지 못한 채 자신의 심장이 조용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가족이 아니라서 참아야 했던 말들. 언니라는 이름으로 넘겨야 했던 모욕들이 한꺼번에 목을 조였다. 민재가 혜린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서윤에게 한 번도 주지 않았던 온도를 담고 있었다. 서윤이랑 결혼까지 갈 생각은 없었어. 아버지가 계약 때문에 밀어붙였을 뿐이야. 민재의 말이 끝나는 순간 서윤은 더 이상 문 밖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미닫이 문을 밀어 열었고 방 안의 공기는 갑자기 얼음물처럼 차가워졌다. 두 사람은 소파 위에서 서로에게 기대어 있었고 혜린의 손에는 서윤의 부케가 들려 있었다. 혜린이 먼저 놀란 표정을 만들었지만 그 눈빛은 오래 준비한 연극처럼 빠르게 젖어들었다. 언니, 오해야. 민재 오빠가 너무 긴장해서 내가 그냥 위로해 준 거야. 그녀는 부케를 내려놓으며 울먹였고 서윤은 그 말보다 꽃잎에 묻은 립스틱 자국을 먼저 보았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고 대신 머릿속이 지나치게 또렷해졌다. 민재는 셔츠 소매를 정리하며 일어섰고 약혼식의 주인공답게 부끄러움까지 관리하려는 얼굴이었다. 서윤아, 지금은 큰 행사가 앞에 있어. 네가 화낼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여기서 일을 키우면 모두가 곤란해져. 그는 그녀의 고통을 인정하는 대신 그것을 일정표 속의 변수처럼 처리했다. 그 침착함이 가장 잔인했다. 모두가 곤란해진다고 했나요? 아니면 당신이 곤란해진다고 했나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안쪽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찢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민재의 눈을 보며 한 걸음 다가섰고 혜리는 소파 옆에서 조용히 손수건을 움켜쥐었다. 세 사람 사이에는 약혼 반지보다 차가운 침묵이 놓였다. 민재는 짧게 한숨을 쉬며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손을 내밀었다.
네가 원하는 보상은 따로 얘기하자. 하지만 오늘 약혼식은 예정대로 진행해야 해. 서유는 그 손을 보다가 자신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시간이 얼마나 값싸게 평가되는지 깨달았다. 그녀가 받은 배신보다 더 깊이 아픈 것은 모두가 그녀의 침묵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였다. 문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고 곧 한성 패션 대표인 양모 한미숙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상황을 보는 순간 얼굴을 굳혔지만 서윤의 상처를 확인하기보다 문이 닫혔는지 먼저 살폈다. 기자들이 아래에 있어. 지금 내 감정 하나 때문에 계약을 망치면 네가 감당할 수 있겠니? 미숙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다. 서윤은 그제야 자신이 이 집에서 딸이 아니라 불안정한 지분을 안정시키는 서류였다는 사실을 완전히 이해했다. 미숙은 혜린에게 눈짓했고 혜린은 기다렸다는 듯 더 서럽게 고개를 숙였다. 엄마, 언니한테 미안해. 그런데 마음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 그 말은 사과처럼 들렸지만 승자의 변명에 가까웠다. 엄마라고 부르지 말라고 한 적은 없지만 정말 딸로 생각한 적은 있었나요? 서윤이 묻자 미숙의 눈썹이 아주 작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 흔들림은 미안함이 아니라 불쾌함에 가까웠고 서윤은 그 차이를 너무 오래 배워 알고 있었다. 방 안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도 그녀의 품위를 요구하고 있었다. 민재의 아버지까지 들어오면서 스위트룸은 작은 이사회처럼 변해버렸다. 그는 서윤을 바라보지도 않은 채 양가 실무진에게 행사 순서를 미루라고 지시했다. 한서윤 씨가 현명하다면 오늘은 웃으면서 내려갈 겁니다. 사적인 감정은 나중에 정리하면 됩니다. 그의 말투에는 돈이 모든 감정을 덮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서윤은 그들의 얼굴을 차례로 보았고 한때 가족이라고 믿고 싶었던 사람들의 윤곽이 낯설게 흐려졌다. 누군가는 계약을 말했고 누군가는 평판을 말했으며 누군가는 혜린의 눈물을 먼저 챙겼다. 아무도 그녀에게 괜찮으냐고 묻지 않았다. 그 단순한 질문 하나가 없어서 그녀는 마지막 기대를 내려놓았다. 오늘 약혼식은 없을 거예요. 서윤은 조용히 말하며 손가락에서 약혼 반지를 빼냈다. 반지는 너무 쉽게 빠졌고 그 가벼움이 오히려 몇 년의 시간을 모욕하는 것 같았다. 그녀가 반지를 유리 테이블 위에 내려놓자 작은 금속음이 방 전체를 가르며 울렸다. 그 소리는 서윤에게 처음으로 자신을 되찾는 신호처럼 들렸다. 미숙이 손목을 붙잡았지만 서윤은 천천히 그 손을 떼어냈다. 회사를 생각해 네 엄마가 남긴 이름까지 여기서 망가뜨릴 생각이니 그 말이 나오자 서윤의 눈빛이 처음으로 차갑게 가라앉았다. 돌아가신 친어머니의 이름까지 거래 도구로 쓰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이 방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서윤은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고 문을 열었고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현악기 리허설 소리가 이상하게 멀었다. 직원들은 그녀를 보고 당황했지만 아무도 감히 길을 막지 못했다. 약혼식장 입구에는 흰 장미와 양가 로고가 장식되어 있었고 그녀의 이름은 민재의 이름 옆에서 아직도 빛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민재가 뒤따라와 낮은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한서윤, 이러면 너만 우스워져. 나랑 헤어져도 네가 갈 곳은 없어.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그가 진심으로 믿는 현실처럼 들렸다. 서윤은 닫히는 문 사이로 그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갈 곳이 없다는 말은 내가 아직 떠나지 않았을 때만 통하는 말이에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하자 서윤은 벽에 기대어 겨우 숨을 내쉬었다.
무너지고 싶은 몸을 붙잡느라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남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눈물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고 분노만이 그녀를 똑바로 서 있게 했다. 호텔 로비는 이미 하객과 기자들로 붐볐고 서윤의 흰 드레스는 모든 시선을 단번에 끌어당겼다. 누군가 그녀를 알아보고 카메라를 들었으며 누군가는 약혼식 전 이벤트라고 착각한 듯 웃었다. 서윤은 샹들리에 아래를 지나며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을 한 장의 얇은 유리처럼 견뎠다. 발목은 아팠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나오자 늦가을의 찬 공기가 뺨을 세게 때렸다. 호텔 앞 도로에는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있었고 경호원들은 무전기를 들고 어수선하게 움직였다. 서윤은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드레스 차림의 여자를 태우려는 운전자는 쉽게 멈추지 않았다. 그때 맞은편 구청 건물의 혼인신고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다. 그 표지판은 우스울 만큼 평범했고 그래서 더 잔인하게 서윤의 마음을 붙잡았다. 몇 시간 전까지 그녀는 모두가 정한 약혼식에 들어가려 했고 지금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떠올리고 있었다. 사랑이 아니라도 괜찮았다. 적어도 이번에는 그녀가 먼저 선택하고 그녀가 먼저 세상을 당황하게 만들고 싶었다. 구청 앞 계단에는 한 남자가 검은 코트를 입고 서 있었고 그는 주변의 소란과 다른 속도로 존재했다. 키가 크고 자세가 반듯했으며 얼굴에는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고요함이 있었다. 그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휴대전화를 확인하다가 드레스 차림으로 달려오는 서윤을 보고 눈을 들었다. 그 시선은 놀람보다 걱정에 가까웠다. 괜찮습니까? 남자가 먼저 물었고 그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낮고 안정적이었다. 서윤은 대답 대신 그를 훑어보았고 깨끗한 셔츠와 단정한 커프스가 이상하게 현실감을 주었다. 처음 보는 남자였지만 적어도 그는 그녀를 불쌍한 구경거리처럼 바라보지 않았다. 그 차이 하나가 서윤에게는 위험할 만큼 크게 느껴졌다. 지금 결혼할 수 있어요. 서윤의 질문은 자신이 들어도 미친 말처럼 들렸다. 남자는 눈썹을 살짝 움직였지만 비웃지도 않고 한 걸음 물러서지도 않았다. 주변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 돌아봤고 서윤은 그제야 자신의 드레스와 헝클어진 머리를 의식했다. 그러나 이미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었다.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천천히 서윤의 눈높이에 시선을 맞추었다. 지금 하는 말의 의미를 알고 묻는 겁니까? 그는 그녀의 혼란을 이용하려 하지 않았고 그래서 서윤은 오히려 더 세게 흔들렸다. 누군가는 그녀의 침묵을 강요했지만 이 낯선 남자는 그녀의 선택을 확인하고 있었다. 알아요. 적어도 제가 방금 버린 약혼보다 더 진짜일 수는 있어요.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고 마지막 단어에서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다. 남자의 눈빛이 그 순간 아주 미세하게 어두워졌다. 그는 호텔 쪽으로 몰려오는 사람들을 보더니 다시 서윤에게 시선을 돌렸다. 도망치는 결혼은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가 낮게 말했다. 버티려고 하는 결혼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는 결혼이에요. 서윤은 그 말을 끝내고서야 자신이 떨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남자는 그녀의 손끝을 보았고 손톱 아래 맺힌 붉은 자국까지 놓치지 않는 얼굴이었다. 그는 더 묻지 않고 코트 안쪽에서 신분증 지갑을 꺼냈다. 그 움직임은 기묘하게 단호했다.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남자가 말했다. 서윤은 한 박자 늦게 숨을 삼켰다. 한서윤이에요. 한성 패션의 한서윤.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그녀는 또다시 그 집안에 묶이는 느낌을 받았다. 남자는 아주 낮게 그녀의 이름을 반복했고 그 발음에는 처음 듣는 사람답지 않은
낯선 무게가 있었다. 건도현입니다. 그는 짧게 답했고 서유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머릿속은 배신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기억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다. 도연은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서류를 지시했고 말투는 간결했지만 누구도 거절하지 못할 힘을 품고 있었다. 서유는 이상한 안도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구청 안으로 들어서자 평범한 민원실의 형광등이 드레스의 진주 장식을 차갑게 비추었다. 사람들은 서윤을 바라보다가 도연의 눈빛을 보고 재빨리 시선을 피했다. 혼인신고 창구의 직원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을 잃었지만 도현은 모든 절차를 침착하게 확인했다. 서윤은 펜을 쥔 손이 떨려 이름 첫 글자를 2번이나 그었다. 아직 멈출 수 있습니다. 도현이 옆에서 낮게 말했고 그 말은 이상하게 명령이 아니라 허락처럼 들렸다. 서윤은 서류 위에 빈칸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평생 누군가의 결정 뒤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오늘만큼은 누구의 딸도, 누구의 약혼녀도, 누구의 희생양도 되고 싶지 않았다. 멈추지 않을래요. 서윤은 천천히 자신의 이름을 끝까지 적었고 그 순간 손의 떨림이 조금 가라앉았다. 도연도 이름을 적었고 그의 서명은 지나치게 익숙한 힘으로 종이 위에 내려앉았다. 직원이 접수 도장을 찍는 소리는 작았지만 서윤에게는 호텔의 현악기보다 크게 울렸다. 그녀는 방금 스스로의 인생을 뒤집었다. 구청을 나왔을 때 호텔 쪽에서 몰려온 기자들이 이미 계단 아래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고 누군가는 서윤의 이름을 외쳤으며 누군가는 배신당한 신부라는 말을 흘렸다. 민재와 혜린도 사람들 틈에서 나타났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이 뒤섞여 있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도현은 그녀보다 반걸음 앞에 서서 카메라의 시선을 조용히 막아냈다. 한서윤 씨와 방금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더 이상의 무례한 질문은 법무팀을 통해 대응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낮았지만 계단 아래의 웅성거림을 단번에 끊어냈다. 기자들 사이에서 누군가 숨을 삼키며 그의 이름을 말했다. 그 순간 서윤의 등줄기가 차갑게 굳었다. 권도연 대표님이 왜 여기에 계신 겁니까? 한 기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다른 기자가 더 큰 소리로 덧붙였고 플래시가 한층 거칠게 번졌다. 한성그룹의 권도현 CEO가 한성패션 약혼식 당일 혼인신고를 한 겁니까? 그 문장이 계단 위로 날아오자 서윤은 옆에 선 남자를 천천히 올려다보았다. 도현은 놀라지도 해명하지도 않았고 다만 서윤의 어깨에 코트를 조심스럽게 둘러주었다. 그 손길은 소유를 알리는 행동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녀가 떨고 있다는 사실을 가려주는 배려에 가까웠다. 서윤은 자신이 붙잡은 사람이 낯선 남자가 아니라 서울 재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이해했다.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혜리는 손수건을 든 손을 힘없이 떨어뜨렸다. 미숙은 뒤늦게 도착해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처음으로 서윤을 향해 명령이 아닌 공포의 눈빛을 보냈다. 그 모든 시선 속에서 서윤은 숨을 들이켰다. 방금 전까지 버려진 신부였던 그녀는 이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었다. 도연은 기자들의 질문을 등지고 서윤에게만 들릴 만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서윤 씨, 이제부터는 혼자 서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이 왜 이렇게 익숙하게 들리는지 서윤은 아직 알 수 없었다. 다만 그의 눈빛에는 오늘 처음 만난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깊은 시간이 고여 있었다. 제2장 낯선 남편은 낯설지 않았다.
한서윤은 검은 세단 뒷좌석에 앉아 창밖으로 밀려나는 플래시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조금 전까지 기자들은 그녀를 배신당한 신부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권도연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다시 삼키고 있었다. 그 변화가 너무 빠르고 잔인해서 서윤은 자신의 호흡조차 남의 것처럼 느껴졌다. 권도현은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차 안의 공기는 지나치게 조용했다. 운전석의 기사는 거울을 보지 않았고 조수석의 비서도 전화 진동만 확인했다. 서윤은 손가락에 반지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방금 찍힌 도장 하나가 어떤 반지보다 무겁게 그녀를 짓눌렀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서윤이 묻자 목소리는 스스로 예상한 것보다 훨씬 메말라 있었다. 도연은 태블릿 화면에서 시선을 떼고 그녀가 대답을 견딜 준비가 되었는지 먼저 살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갑니다. 호텔과 구청 앞에는 기자들이 더 모일 겁니다.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상황은 조금도 차분하지 않았다. 서윤은 그제야 휴대전화가 계속 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화면에는 양어머니의 이름, 민재의 이름, 그리고 모르는 기자들의 번호가 번갈아 떠올랐다. 그녀는 전원을 끄려다 멈칫했고 도연은 말없이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 기다림이 이상하게 서윤을 흔들었다. 누구도 그녀의 손에서 선택권을 빼앗지 않았다. 당신이 권도연 대표라는 걸 알았다면 이런 짓은 안 했을 거예요. 서윤은 결국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으며 말했다. 그 말에는 사과와 원망이 뒤섞여 있었고 가장 깊은 곳에는 겁이 있었다. 도연은 잠시 창밖을 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려서 서윤은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도연의 옆모습은 뉴스 화면에서 보던 재계 인물의 얼굴보다 훨씬 피곤해 보였다. 그러나 피곤함 아래에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고 그 단단함이 지금 그녀의 무모함까지 감싸고 있었다. 서윤은 그 사실이 더 두려웠다. 차는 한강을 따라 달렸고 서울의 저녁빛은 유리창 위에서 차갑게 번졌다. 서윤은 오늘 아침 자신이 약혼식장으로 들어가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때의 그녀는 이미 상처받고 있었지만 적어도 어떤 상처를 받을지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알 수 없는 남편과 알 수 없는 전쟁이 한꺼번에 시작되고 있었다. 혼인신고를 취소할 방법은 있나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묻자 비서의 손가락이 아주 작게 멈췄다. 도연은 그녀를 탓하지 않았고 놀라는 얼굴도 하지 않았다. 법적으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가장 덜 상처받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예상보다 부드러웠고 그래서 더 쉽게 믿기 어려웠다. 서윤은 그 말에 안도해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가 놓아줄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 자신이 방금 한 선택의 책임이 더 또렷해졌다. 그녀는 분명 무너지지 않으려고 결혼했지만 도연을 자신의 복수에 끌어들였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었다. 그 죄책감은 배신감과 다른 방식으로 아팠다. 세단은 도심의 고층 빌딩 앞에서 멈췄고 로비에는 이미 경호원들이 조용히 동선을 만들고 있었다. 건물 외벽에는 한성그룹의 이름이 차갑게 빛났고 서윤은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다시 숨이 막혔다. 한성 패션과 이름이 비슷했지만 그 규모와 압박감은 비교조차 할 수 없었다. 자신이 들어서는 곳은 재계의 심장부였다. 도현은 코트를 여며 주려다 서윤이 미세하게 굳는 것을 보고 손을 거두었다. 미안합니다. 습관처럼 움직였습니다. 그 짧은 사과가
서윤을 더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살아온 집에서는 손목을 붙잡는 사람은 많았지만 손을 거두는 사람은 없었다. 배려는 너무 오랜만이라 낯설었고 그래서 거의 위협처럼 느껴졌다. 전용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현은 비서에게 짧은 지시를 내렸다. 오늘 촬영된 영상 원본을 확보하고 악의적인 편집이 돌기 전에 공식 입장을 준비하세요. 비서는 즉시 고개를 숙였고 서윤은 그제야 이 결혼이 단순한 충동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실감했다. 도연의 한마디는 기사보다 빠르게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다. 대표실은 넓었지만 과시적이지 않았고 서윤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을 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회의용 테이블에는 이미 따뜻한 물과 담요가 준비되어 있었다. 누군가 그녀가 떨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조용히 배치한 것 같았다. 서윤은 그 섬세함이 도연의 지시였는지 묻지 못했다. 도연은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손목 시계를 풀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한서윤 씨, 오늘 결혼을 없었던 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용당한 사람처럼 남겨두지도 않겠습니다. 그의 말은 계약서 첫 문장처럼 정확했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온기가 있었다. 서윤은 담요 가장자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제가 당신에게 피해를 줬어요. 한성그룹 대표가 이런 스캔들에 엮이면 손실이 작지 않을 거예요. 서윤은 가능한 한 냉정하게 말하려 했지만 마지막 단어가 조금 흔들렸다. 도현은 그녀가 숫자로 죄책감을 계산하려는 것을 알아본 듯 했다. 피해라고 부를지, 선택이라고 부를지는 제가 결정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서윤은 그 답을 이해하지 못해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도연은 서두르지 않았고 자신을 설명하려 애쓰지도 않았다. 그런 침묵은 민재의 침묵과 달랐다. 민재의 침묵은 상대를 벌주는 방식이었지만 도연의 침묵은 상대가 스스로 숨을 고르게 기다리는 방식이었다. 서윤은 그 차이를 인정하는 자신이 불안했다. 그럼 대표님은 뭘 원하세요? 서윤이 물었고 이번에는 도연의 눈빛이 조금 깊어졌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혼인신고 접수증 사본을 보지 않고 오직 서윤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1년입니다. 당신이 다시 스스로 서기까지 이 결혼을 유지하는 걸 제안합니다. 그의 문장은 조용했지만 예상치 못한 폭풍이었다. 서윤은 담요를 내려놓고 등받이에서 천천히 몸을 세웠다. 1년 동안 당신의 아내 역할을 하라는 뜻인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선명했다. 도연은 고개를 가볍게 저었다. 역할이 아니라 보호막입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의무는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는 선을 긋는 사람처럼 말했고 그 선은 이상하게도 그녀를 가두지 않았다. 왜요? 서윤은 짧게 물었지만 그 질문 안에는 너무 많은 의심이 들어 있었다. 도연은 대답을 바로 꺼내지 못했고 창밖의 불빛을 아주 잠깐 바라보았다. 오늘 당신은 모든 사람이 침묵을 요구하는 자리에서 혼자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을 다시 그 방으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충분한 듯 부족했다. 서윤은 그의 대답에 감사할 수 없었고 완전히 의심할 수도 없었다. 한 번 배신당한 마음은 친절한 말 앞에서도 먼저 칼날을 찾았다. 그녀는 이 남자가 정말 자신을 돕는지 아니면 더 큰 정치적 계산 속에서 움직이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그는 민재처럼 그녀의 상처를 협상하지 않았다. 회의실 문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고 비서의 낮은 제지 음성이 들려왔다. 곧 문이 열리며 강민재가 거칠게 들어왔고 최혜리는 그의 뒤에서 창백한 얼굴로 따라왔다.
두 사람 모두 호텔에서의 당당함을 잃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아직 서윤을 되찾을 물건처럼 여기는 오만함이 남아 있었다. 서윤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한서윤, 너 지금 제정신이야? 민재가 먼저 소리쳤고 도현의 비서가 즉시 앞으로 나섰다. 도현은 손짓 하나로 비서를 멈추게 했고 그 침착함 때문에 방 안의 공기가 더 날카로워졌다. 민재는 도현을 향해 억지로 예의를 갖추려 했지만 자존심이 먼저 목을 뻣뻣하게 만들었다. 대표님, 이건 저희 집안 문제입니다. 도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움직임만으로도 민재의 말끝이 흔들렸다. 방금부터는 한서윤 씨의 집안 문제가 아니라 제 배우자에 대한 무례입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누구도 그 말을 가볍게 넘길 수 없었다. 서윤은 배우자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심장이 아주 작게 어긋나는 느낌을 받았다. 혜리는 눈가를 붉히며 서윤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 언니, 우리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모두가 다치고 있어. 그녀의 말은 여전히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방식이었다. 서윤은 예전 같으면 그 눈물을 보며 스스로를 의심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오늘은 더 이상 혜린의 눈물에 자신의 상처를 양보하고 싶지 않았다. 모두가 다친다고 말하지 마. 네가 다치기 시작하니까 모두를 끌어들이는 거잖아. 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혜린의 얼굴에서 잠깐 가면이 벗겨졌고 민재는 당황한 듯 그녀를 흘끗 보았다. 그 작은 균열을 도연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서윤의 옆으로 이동했고 그녀보다 앞서지 않는 위치에서 멈췄다. 민재는 이를 악물고 도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혼인신고는 충동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한서윤이 감정적으로 흔들렸다는 건 대표님도 아실 겁니다. 그는 서윤의 의사를 설명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 사람처럼 말했다. 도연의 눈빛이 처음으로 서늘하게 굳었다. 감정적으로 흔들린 사람을 이용한 건 오늘 약혼식장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민재의 얼굴이 붉게 변했고 혜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서윤은 자신이 대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낯설었다. 늘 증명해야 했고 늘 오해를 풀어야 했으며 늘 누군가의 기분을 먼저 살펴야 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에서는 그녀를 공격한 사람들이 오히려 설명을 요구받고 있었다. 당신들이 원하는 건 혼인 취소가 아니라 스캔들을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겁니다. 도현은 테이블 위에 접수증 사본을 민재 쪽으로 밀었다. 하지만 이미 세상은 봤습니다. 한서윤 씨가 약혼식장에서 나온 이유도 곧 보게 될 겁니다. 민재는 그 말에 움찔했고 혜린의 손은 가방끈을 세게 움켜쥐었다. 무슨 뜻이죠? 혜린이 묻자 도연은 그녀에게 직접 시선을 주지 않았다. 호텔 복도와 대기실의 영상은 법적 절차에 따라 확인될 겁니다. 누가 거짓말했는지도 오래 숨지 못합니다. 그 순간 혜린의 눈물이 멈췄다. 서윤은 그 반응을 보며 자신이 들은 배신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선택이었음을 다시 확인했다. 민재는 마지막 자존심으로 서윤을 노려보았다. 너는 이 결혼이 널 구해줄 거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권 대표도 언젠가는 네가 짐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 말은 너무 익숙해서 서윤은 오히려 아프지 않았다. 도연이 대답하려 했지만 서윤은 먼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짐이 되는 건 두렵지 않아. 누군가의 거짓말을 덮는 장식품으로 사는 게 더 두려웠어. 서윤은 민재를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이름으로 협박하지 마. 그녀의 문장이 끝나자 방 안에는 이상할 만큼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조용히 그녀를 바치고 있었다. 민재와 혜린이 떠난 뒤 서유는 긴장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강하게 말한 대가는 뒤늦게 찾아왔고 손끝은 다시 미세하게 떨렸다. 도연은 물컵을 그녀 가까이에 놓았지만 이번에도 직접 손에 쥐어주지 않았다. 서유는 그 작은 거리를 보며 이 남자가 배려를 아주 조심스럽게 배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아까 호텔 영상이 있다고 했죠. 정말로 확보할 수 있나요? 서유는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물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비서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다. 가능합니다. 다만 공개 여부는 당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그는 그녀의 복수를 대신해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저 무기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손잡이는 그녀에게 넘겼다. 서유는 그 말에 예상보다 오래 침묵했다. 오늘 하루 그녀는 계속 누군가에게 밀려났지만 이상하게도 도연 앞에서는 선택지가 생겼다. 이 결혼도, 영상 공개도, 앞으로의 싸움도 그녀가 결정해야 했다. 그 책임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오래 잃어버린 근육처럼 낯설게 살아났다. 서유는 처음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뒤 비서가 작은 봉투를 들고 들어왔고 도연에게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건넸다. 도연은 그것을 서류 사이에 끼워 두려 했지만 사진 모서리가 테이블 위로 조금 드러났다. 서유는 익숙한 건물 외벽을 보고 눈을 멈췄다. 그것은 그녀가 다녔던 연희대학교 경영관 앞 계단이었다. 사진 속에는 20살의 서윤이 비를 맞은 채 서 있었고 뒤쪽에는 검은 우산을 든 젊은 남자가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서윤은 그날을 기억했다. 장학금 서류가 사라져 부정 신청자로 몰렸고 모두가 그녀를 피하던 날이었다. 누군가 익명으로 증거 자료를 보내준 덕분에 그녀는 가까스로 누명을 벗었다. 이 사진은 왜 가지고 있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안쪽에는 분명한 떨림이 있었다. 도연은 사진을 다시 숨기지 않았고 마치 언젠가 이 질문을 받을 줄 알았다는 얼굴이었다. 그날 경영관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계단에서 혼자 우산 없이 서 있던 것도 봤습니다. 그의 고백은 지나치게 오래된 문을 열었다. 서유는 그를 바라보며 기억 속의 흐릿한 남자를 지금의 도연과 겹쳐보려 했다. 당시 그녀는 자신을 구한 사람이 누구인지 끝내 알지 못했고 집안에서도 그 사건은 조용히 묻혔다. 그 자료를 보낸 사람이 당신이었나요? 그녀가 묻자. 도연은 아주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 그 짧은 침묵이 대답보다 선명했다.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요? 서유는 원망하려는 뜻이 아니었지만 질문은 원망처럼 흘러나왔다. 도연은 사진을 내려다보다가 느리게 숨을 골랐다. 그때의 저는 지금처럼 아무것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다가갈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말끝에는 오래 닫아둔 후회가 묻어 있었다. 서유는 갑자기 오늘의 결혼이 전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구청 앞에서 만난 순간 그가 왜 그렇게 쉽게 자신의 이름을 받아들였는지 이해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해가 시작되자마자 더 큰 혼란이 밀려왔다. 낯선 남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어쩌면 그녀의 가장 외로운 시간을 이미 알고 있었다. 대표실 전화가 울렸고 도연은 화면에 뜬 이름을 보자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변했다. 그는 전화를 받아 짧게 인사했고 상대의 말을 듣는 동안 방 안의 온도가 조금 낮아지는 듯했다. 통화는 길지 않았지만 끝난 뒤 그의 눈빛은 더 단단해졌다. 서유는 묻지 않아도
그것이 가벼운 연락이 아님을 알았다. 할아버지께서 당신을 보자고 하십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윤은 한성그룹의 창업주 권태호 회장을 떠올렸고 뉴스에서 보던 차가운 눈매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는 재계에서 웃지 않는 심판관으로 불렸고 며느리 후보들을 숫자와 혈통으로 평가한다는 소문도 많았다. 서윤의 입술이 천천히 굳었다. 제가 가야 하나요? 서윤은 물었지만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고 이번에는 미안함을 숨기지 않았다. 피할 수는 있지만 피하면 그분은 당신의 약점을 먼저 정의하려 할 겁니다. 그 말은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싸움의 지형을 알려주는 설명이었다. 서윤은 차갑게 식은 물컵을 내려다보았다. 1시간 뒤 두 사람은 평창동의 오래된 저택 앞에 도착했다. 높은 담장과 소나무가 둘러싼 집은 호텔보다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훨씬 더 엄격했다. 대문이 열리자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서윤은 자신이 또 다른 무대에 들어서고 있음을 느꼈다. 이번 무대에는 장미도, 박수도 없었다. 도연은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춰 서윤을 바라보았다. 원하지 않으면 제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은 차에서 기다려도 됩니다. 서윤은 그 제안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상하게 뒤로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약혼식장에서 도망친 것은 패배가 아니었고 이 저택 앞에서 물러서는 것도 선택일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도망만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다. 들어갈게요. 대신 제 대답은 제가 하게 해주세요. 서윤이 말하자 도연의 눈빛에 아주 희미한 안도가 스쳤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보다 반걸음 옆에서 걸었다. 앞서지도 않고 뒤에서 밀지도 않는 그 거리 때문에 서윤은 처음으로 이 이상한 결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응접실에는 권태호 회장이 검은 목재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의 눈빛은 오래된 칼처럼 차가웠다. 그는 도연에게 먼저 시선을 주지 않고 곧장 서윤을 살폈다. 드레스 대신 빌린 코트와 피곤한 얼굴까지. 그의 눈은 놓치는 것이 없었다. 서윤은 손을 움켜쥐었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네가 오늘 내 손자를 끌고 혼인신고를 한 여자냐? 권 회장의 첫마디는 질문이라기보다 판결에 가까웠다. 도연이 입을 열려 했지만 서윤은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네, 제가 한서윤입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는 제안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지막 단어까지 흐트러지지 않았다. 권 회장은 처음으로 흥미로운 듯 눈을 가늘게 떴다. 방 안의 공기는 조금 더 무거워졌고 오래된 시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서윤의 가장 약한 곳을 이미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묻겠다. 너는 내 손자를 돈 때문에 잡았느냐? 아니면 내 약혼자를 벌 주려고 잡았느냐? 제3장 재벌가에 들어선 계약 안에 한서윤은 권태호 회장의 질문 앞에서 자신의 숨이 아주 천천히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돈 때문이냐? 복수 때문이냐는 질문은 이미 그녀를 판결하고 있었다. 이 집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녀가 사랑이나 존엄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을 제외한 채 가장 싸늘한 답만 기다리고 있었다. 도현이 옆에서 미세하게 몸을 움직였지만 서윤은 그보다 먼저 입술을 열었다. 돈 때문이었다면 더 계산적인 상대를 골랐을 겁니다. 복수 때문이었다면 더 잔인한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피곤함 때문에 조금 갈라졌지만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다. 권 회장의 눈빛이 아주 작게 흔들렸다.
응접실에 앉아있던 친척들은 서로 시선을 주고받으며 숨은 평가를 노골적인 침묵으로 바꾸었다. 누군가는 한성 패션의 양녀라는 말을 흘렸고, 누군가는 약혼식장에서 도망친 여자를 어떻게 믿느냐고 속삭였다. 서유는 그 말들을 모두 들었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익숙한 모욕은 이제 그녀를 부수기보다 방향을 정하게 했다. 그럼 왜 내 손자를 붙잡았지? 권 회장은 지팡이 끝을 바닥에 가볍게 세우며 물었다. 그 소리는 작았지만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조용히 만드는 힘이 있었다. 서유는 잠시 도연을 보았고 그의 눈빛이 대답을 재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래서 그녀는 처음으로 아주 솔직하게 말했다. 그 순간 제게 손을 내밀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윤의 대답에 방 안의 공기가 잠깐 멈췄다. 붙잡으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도망치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하게 들리는지 알면서도 이미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권 회장은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마른 웃음에 가까운 숨을 내쉬었다. 말은 제법 한다. 하지만 말 잘하는 사람은 이 집에 너무 많다. 그는 옆에 놓인 서류철을 집어 테이블 위로 밀었다. 서류에는 서윤의 학교 기록, 한성 패션 내부 평가, 과거 스캔들 기사까지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의 삶이 누군가의 보고서로 납작해져 있었다. 서윤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보며 손끝이 다시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입양 사실, 장학금 의혹, 가족 내 지분 분쟁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었다. 어떤 문장은 사실이었고 어떤 문장은 악의적인 해석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그녀의 아픔이 판단하기 쉬운 항목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 정도 흠이 있는 사람을 한성그룹 안주인으로 들일 수는 없다. 권 회장이 단정하자 몇몇 친척이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도현은 그제야 조용히 앞으로 나섰고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확실하게 방의 중심을 바꾸었다. 한성그룹 안주인을 들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선택한 아내를 데려온 겁니다. 그 말은 차분했지만 응접실의 벽을 울릴 만큼 단단했다. 권 회장의 눈썹이 올라갔고 도연의 고모가 불편한 기색으로 찻잔을 내려놓았다. 도연아, 내 결혼은 개인 문제가 아니야. 그룹 승계와 시장 신뢰가 모두 걸려 있어. 그녀는 부드러운 말투를 썼지만 서윤을 향한 시선은 날카로운 계산에 가까웠다. 도현은 고모를 향해 고개만 돌린 채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시장 신뢰는 사생활을 통제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에서 어떤 사람을 버리지 않는지 보여줄 때 얻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서윤은 심장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아프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가 그녀를 보호하는 방식은 과시가 아니라 선언이었다. 네가 이 여자 때문에 주가를 흔들 생각이냐? 권 회장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거칠어졌다. 도연은 테이블 위에 서류철을 덮으며 회장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이미 흔들릴 주가라면 제가 오늘 침묵해도 흔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흠집으로 부르는 일은 여기서 멈춰 주십시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윤은 아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아직도 낯설었지만 이번에는 그 낯동 속에 이상한 따뜻함이 섞였다. 누군가에게 방어받는 일은 감사보다 먼저 두려움을 불러왔다. 기대를 갖는 순간 다시 버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너무 잘 알았다. 그래서 서윤은 도연의 옆모습을 오래 보지 못하고 조용히 시선을 내렸다. 저택을 나올 때까지 권 회장은 더 이상 직접적인 모욕을 던지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 자체가 충분한 경고였고
복도를 지나는 직원들의 시선도 차갑게 달라져 있었다. 서유는 계단을 내려오며 이 집이 자신을 손님으로도 가족으로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럼에도 그녀는 처음 들어올 때보다 조금 덜 흔들리고 있었다. 차에 오르자마자 도연의 비서가 굳은 얼굴로 태블릿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이미 인터넷 기사 제목들이 새빨갛게 떠오르고 있었다. 약혼식장 탈주 신부, 한성그룹 대표와 즉석 혼인이라는 문장 아래 더러운 추측들이 빠르게 늘어났다. 서유는 첫 번째 댓글을 읽기도 전에 목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다. 기사들은 그녀가 오래전부터 도현과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민재와의 약혼을 이용해 재벌가를 오갔다는 식으로 쓰여 있었다. 어떤 사진에는 구청 앞에서 도현의 코트를 입은 장면이 확대되어 있었다. 선의로 둘러준 코트가 순식간에 불륜해진 것처럼 소비되고 있었다. 서유는 손을 내밀어 화면을 끄려 했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 민재 쪽에서 흘린 겁니다. 비서가 낮게 말했다. 계정 몇 개가 같은 시간에 같은 문장을 올렸고 언론사 두 곳이 동시에 받았습니다. 도연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이미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서유는 민재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더럽혀야만 스스로의 배신이 덜 보인다고 믿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반박 자료를 바로 내겠습니다. 비서가 말하자 서유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변명하면 사람들은 제가 정말 숨길 게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녀는 화면에 떠오른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이 뒤집히는 감각을 억눌렀다. 이번에는 누군가가 만들어준 방패 뒤에만 숨고 싶지 않았다. 도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질문은 그녀를 다시 선택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었다. 서유는 휴대전화 전원을 켜고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호텔 웨딩팀 직원의 번호를 찾았다. 손은 떨렸지만 머릿속은 이상하게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날 대기실 출입 기록과 꽃장식 업체 명단이 필요해요. 서유는 낮게 말했다. 혜리는 우연히 그 방에 있던 게 아니에요. 누군가 제 동선과 부케 위치까지 알고 움직였어요. 도현은 그녀의 추론을 끊지 않았고 비서에게 필요한 접근 권한만 조용히 지시했다. 서유는 처음으로 자신의 의심이 무시당하지 않는 경험을 했다. 한성그룹의 임시 회의실은 곧 작은 조사실처럼 변했다. 호텔 층별 도면, 약혼식 진행표, 차량 배차 기록과 드레스 피팅 일정이 차례로 화면에 띄워졌다. 서유는 오래전부터 익숙한 숫자와 일정표를 보며 혜린의 습관을 하나씩 떠올렸다. 그녀는 늘 서윤의 물건을 빼앗기 전에 먼저 서윤의 하루를 빼앗았다. 혜린은 우연처럼 보이는 방식을 좋아했다. 같은 향수를 쓰고 같은 디자이너를 고르며 같은 사람에게 먼저 울었다. 이번에도 그녀는 단순히 민재와 숨어 있던 것이 아니라 서윤이 가장 늦게 도착하도록 시간을 밀어냈다. 플로리스트에게 잘못된 전달 사항을 넣은 사람도 메이크업 시간을 바꾼 사람도 모두 혜린의 개인 비서와 연결되어 있었다. 서유는 하나의 메시지 기록을 확대하다가 숨을 멈췄다. 혜린의 비서가 민재의 수행원에게 보낸 문장에는 서윤의 대기실 입장 시간이 정확하게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는 부케를 옆방에 두라는 짧은 지시도 남아 있었다. 그 꽃다발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서윤에게 보여주기 위해 준비된 조롱이었다. 사진도 조작됐어요. 서윤은 다른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구청 앞에서 찍힌 사진 중 일부는 시간 순서가 뒤섞여 있었고 도현이 그녀를 먼저 기다린 것처럼 편집되어 있었다. 원본 영상에서는
그녀가 비틀거리며 뛰어왔고 도현은 뒤늦게 그녀를 발견했다. 그러나 잘린 사진은 둘이 계획한 만남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었다. 비서는 즉시 원본 확보 절차를 시작했고 법무팀은 기사 삭제 요청과 증거 보전 신청을 동시에 준비했다. 서유는 화면 속 자신의 얼굴을 계속 마주보며 이상한 피로와 분노를 함께 느꼈다. 배신은 한순간이었지만 그 배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짓말은 훨씬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 사실이 가장 역겨웠다. 저녁이 깊어지자 한성패션 내부 계약 파일까지 도연의 법무팀에 전달되었다. 거기에는 서윤의 이름으로 처리된 행사 비용과 혜린이 별도로 승인한 홍보비 내역이 섞여 있었다. 민재와 혜린은 단순히 사랑을 핑계로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윤을 나쁜 약혼녀로 만들고 양가 계약의 책임까지 떠넘기려 했다. 이 자료를 공개하면 한성패션도 크게 흔들릴 겁니다. 도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윤은 잠시 눈을 감고 어머니가 남긴 작은 브랜드 로고를 떠올렸다. 그 이름을 지키려고 너무 오래 참았지만 참는 동안 가장 먼저 망가진 것은 자신이었다. 흔들려도 괜찮아요. 거짓말 위에 세워진 회사라면 언젠가 무너졌을 거예요. 그 대답 뒤에는 긴 침묵이 이어졌다. 도현은 서윤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고 그녀가 내린 결정을 가볍게 축하하지도 않았다. 그는 다만 조용히 회의실 조명을 낮추고 너무 밝은 화면을 꺼주었다. 그 작은 행동 때문에 서윤은 갑자기 오래 참아온 눈물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울지 않았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서윤은 도연의 대표실 안쪽 휴게 공간으로 안내되었다. 방에는 새 옷과 세면 도구가 준비되어 있었고 침대 옆에는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낯설었고 서윤은 문가에서 한참 움직이지 못했다. 누군가에게 배려받는 일에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도연은 문 밖에 서서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오늘은 여기서 쉬십시오. 저는 맞은편 회의실에 있겠습니다. 그의 말은 단정했고 서윤이 불편해할 가능성을 이미 계산한 배치였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려다 문득 낮에 본 오래된 사진을 떠올렸다. 그 흐릿한 우산과 경영관 계단이 다시 마음을 건드렸다. 연희대에서 있었던 일, 더 말해줄 수 있어요. 서윤이 묻자 도연의 표정이 조용히 굳었다. 그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고 그 침묵 속에서 오래 묻힌 기억들이 천천히 올라오는 듯했다. 당신이 장학금 부정 신청자로 몰린 날, 저는 학교 재단 행사 때문에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낮았다. 서윤은 문틀을 잡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날 그녀는 젖은 교복처럼 무거운 정장을 입고 교수실 앞에서 몇 시간이나 기다렸다. 친구들은 연락을 피했고 집에서는 괜한 문제를 만들지 말라는 말만 돌아왔다. 누군가가 증거를 보내주지 않았다면 그녀는 아마 학교를 떠났을 것이다. 자료를 보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 앞에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백했고 그 말 끝에는 오래된 자책이 남아 있었다. 그때 저는 그룹 안에서 이름뿐인 손자였고 제 말 하나가 누군가를 구할 만큼 힘이 없었습니다. 당신을 돕고 싶었지만 어설픈 접근이 더 큰 소문을 만들까 두려웠습니다. 서윤은 그 설명을 들으며 화가 나야 하는지 고마워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누군가가 오래전부터 자신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은 위로이면서 동시에 불안이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 떠있는 후회는 너무 선명해서 그것을 단순한 계산으로 치부하기 어려웠다.
도연은 그녀의 약한 순간을 자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기억 앞에서 고개를 낮추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도와주는 건가요? 서윤의 질문은 조용했지만 방 안의 공기를 깊게 갈랐다. 도연은 대답을 찾는 사람처럼 한참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때 하지 못한 일을 이제 와서 갚겠다는 말로 들린다면 그건 제 책임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당신은 빚이 아닙니다. 동정도 아니고 제가 바로잡아야 할 과거의 숙제도 아닙니다. 도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손끝은 아주 작게 굳어 있었다. 저는 오래전부터 당신이 자기 이름으로 서는 순간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다시 그렇게 걸어 나왔습니다. 서윤의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조용히 무너졌고 동시에 아주 느리게 다시 세워졌다. 그녀는 민재에게 사랑받지 못한 상처보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하지 않다고 믿게 된 시간이 더 아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도연의 말은 상처를 한 번에 낫게 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상처의 이름을 다르게 부르게 했다. 창밖에서는 서울의 불빛이 늦은 밤에도 식지 않고 흔들리고 있었다. 서윤은 문턱 안쪽에 서 있었고 도연은 문 밖에서 한 걸음도 더 들어오지 않았다. 그 거리는 두 사람의 이상한 결혼만큼이나 어색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정확했다. 누구도 먼저 넘지 않는 선 위에서 감정은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권도연 씨. 서윤은 처음으로 대표님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불렀고 도연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오래전 사진 속의 우산과 오늘 구청 앞의 코트를 함께 떠올렸다. 당신은 나를 불쌍해서 결혼한 건가요? 아니면 아주 오래전부터 정말로 나를 좋아했던 건가요? 질문은 조용했지만 두 사람의 밤을 완전히 멈춰 세웠다. 제사장 비밀이 회의실 테이블 위에 놓인 순간 도연은 서윤의 질문을 들은 뒤에도 바로 대답하지 못한 채 문 밖에 서 있었다. 좋아했느냐는 말은 단순한 고백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감시와 배려의 경계, 동정과 사랑의 차이, 그리고 서윤이 다시 누군가를 믿어도 되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모두 들어 있었다. 지금 대답하면 당신은 제 말을 믿기보다 의심부터 해야 할 겁니다. 도연은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윤은 그 대답이 회피인지 배려인지 판단하려 했지만 눈앞의 남자는 이상하게 도망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잠시 복도 끝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서윤은 쉬어야 한다는 생각과 따라가야 한다는 충동 사이에서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오늘 하루 그녀의 인생은 이미 너무 많이 뒤집혔고 모른 채 잠드는 일은 더 어려웠다. 도현은 그녀가 겉옷을 걸치는 동안 한 걸음 물러나 기다렸고 그 거리감은 여전히 낯설 만큼 정확했다. 서윤은 결국 조용히 문 밖으로 나섰다. 두 사람은 대표실 안쪽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일반 직원들이 쓰지 않는 낮은 층으로 내려갔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지하 2층에서 멈추자 차가운 공기와 종이 냄새가 함께 밀려왔다. 도연은 지문인식 장치에 손을 올렸고 두꺼운 철문이 거의 소리 없이 열렸다. 그 안에는 작은 기록 보관실이 있었다. 보관실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지나치게 정리되어 있어서 오히려 숨이 막혔다. 벽면에는 연도별로 분류된 상자가 놓여 있었고 중앙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봉투 몇 개가 준비되어 있었다. 서윤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라벨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그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갑자기 몇 도쯤 내려간 것 같았다. 이게 전부 뭐예요? 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숨길 수 없는 경계가 섞여 있었다.
도현은 테이블 반대편에 서서 봉투에 손을 대지 않은 채 대답했다. 당신을 조사하려고 모은 기록은 아닙니다. 당신에게 불리하게 쓰일 자료들을 먼저 확보해 둔 겁니다. 그는 변명처럼 말하지 않았지만 그 말은 충분히 위험했다. 서윤은 봉투 하나를 열었고 그 안에서 대학 시절 사건의 진술서 사본이 나왔다. 사라졌던 장학금 서류, 조작된 출석 기록, 교수 조교의 익명 증언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었다. 그 사건은 이미 오래 묻힌 줄 알았지만 종이 위에서는 아직도 축축한 상처처럼 살아 있었다. 서윤은 손끝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다른 봉투에는 한성 패션 내부 인사평가와 양어머니가 숨긴 계약 수정안이 들어 있었다. 어떤 문서에는 서윤이 경영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적혀 있었고 그 밑에는 혜린의 비서가 보낸 메일 흔적이 남아 있었다. 서윤은 자신이 무능해서 밀려난 것이 아니라 밀려나도록 설계된 자리에서 버텼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서윤은 문서를 내려놓으며 물었고 이번에는 목소리 안에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내 인생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당신은 나를 보호했다고 생각했겠지만 나는 또 누군가의 서랍 속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은 도연의 얼굴에 조용히 닿았다. 도연은 어떤 변명도 꺼내지 않았고 서윤의 분노를 끊지도 않았다. 맞습니다. 당신에게 먼저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고 그 태도가 서윤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익숙한 사람들은 잘못을 들키면 공격부터 했지만 도현은 잘못의 모양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더 쉽게 화낼 수도 없었다. 당신을 보면서 안심한 순간마다 사실은 또 누군가에게 읽히고 있었던 건가요?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아픈 곳을 찌르듯 말했다. 도연의 손이 테이블 끝에서 아주 작게 굳었다. 저는 당신의 삶을 갖고 싶었던 적이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 그것을 훔치려 할 때 늦지 않게 막고 싶었습니다. 그 말은 아름답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서윤에게는 여전히 두려운 고백이었다. 오래전부터 지켜봤다는 사실은 낭만과 감시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었다. 그녀는 도연이 자신을 해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선의가 너무 조용하게 쌓인 방식 때문에 숨이 막혔다. 사랑도 때로는 허락 없이 다가오면 상처가 되었다. 도연은 마지막 봉투를 서윤 쪽으로 밀지 않고 자기 앞에 그대로 두었다. 이건 당신 어머니의 브랜드 지분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지금까지 꺼내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어머니라는 단어에 몸이 굳었지만 손을 뻗지 못했다. 너무 오래 건드리지 못한 이름은 부르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무너뜨렸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서윤은 어렵게 말했고 도연은 즉시 봉투를 다시 닫았다. 그는 더 보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그녀를 몰아붙이지도 않았다. 서윤은 그 절제가 미웠고 동시에 고마웠다. 자신을 지키려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을 믿는 자신이 더 두려웠다. 새벽이 가까워질 때 서윤은 대표실 창가에서 혼자 긴 시간을 보냈다. 도연은 맞은편 회의실에 불을 켜둔 채 법무팀과 짧은 통화를 이어갔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그의 옆모습은 피곤했지만 흐트러지지 않았다. 서윤은 그가 자신을 위해 오래 준비한 방패들을 떠올리며 마음 한쪽이 천천히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고 고마움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도연이 자신을 불쌍한 사람으로만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그녀가 쓰러지는 장면보다 다시 일어서는 장면을 더 오래 기억하는 사람 같았다. 그 차이가
서윤의 마음을 가장 위험하게 흔들었다. 아침이 되자 한성패션 임시 주주총회 소집 통보가 도연의 법무팀으로 전달되었다. 안건은 한서윤 이사의 자격 정지와 유산 관련 지분 의결권 제한이었다. 민재와 혜리는 그녀가 스캔들의 중심에 섰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서 이어진 마지막 권리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서윤은 통보서를 읽고도 놀라지 않았다. 오늘 바로 갑니다. 서윤은 회의실 테이블 위에 통보서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도연은 그녀의 얼굴을 살폈고 잠시 뒤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동행하겠습니다. 하지만 발언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 말에 서윤은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어젯밤의 분노가 완전히 풀린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는 그녀가 원하는 방식을 알고 있었다. 한성 패션 본사 앞에는 이미 기자들이 모여 있었고 로비의 직원들은 서윤을 보자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다. 어제까지 그녀는 대표의 양녀이자 약혼식의 주인공이었지만 오늘은 회사 명예를 더럽힌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었다. 서윤은 그 시선을 하나씩 지나쳤고 도연은 그녀보다 반걸음 뒤에서 조용히 걸었다. 그 침묵은 이상하게 든든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한미숙은 가장 먼저 서윤의 옷차림을 훑어보았다. 혜리는 검은 원피스를 입고 울음을 참는 얼굴을 만들었고 민재는 이사회석 옆에서 서류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들의 배치는 이미 결론이 정해진 재판처럼 보였다. 서윤은 빈자리에 앉지 않고 회의 테이블 끝에 똑바로 섰다. 한서윤 이사는 최근의 비윤리적 행동으로 회사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민재가 발표문을 읽기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를 확신한 사람의 건조함이 묻어 있었다. 따라서 이사회는 고 한지영 대표 지분과 관련된 의결권 행사를 일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서윤은 어머니의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한미숙은 부드러운 얼굴로 서윤을 바라보며 마지막 기회를 주는 척 말했다. 서윤아, 네가 조용히 물러나면 회사는 너를 더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너도 네 엄마 이름을 지키고 싶잖니? 그 말은 협박을 가족의 걱정처럼 포장하고 있었다. 서윤은 그 포장을 너무 오래 믿으려 애썼던 자신을 떠올렸다. 제 엄마 이름을 지키려면 먼저 그 이름을 거래한 사람들을 봐야겠죠. 서윤은 낮게 말했고 회의실의 공기가 즉시 흔들렸다. 민재는 미간을 찌푸렸고 혜리는 갑자기 손에 쥔 펜을 떨어뜨렸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뒤쪽 벽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방패처럼 보였지만 서윤의 목소리를 대신하지는 않았다. 서윤은 자신의 노트북을 회의실 화면에 연결했고 첫 번째 파일을 열었다. 호텔 대기실 출입 기록. 혜린의 비서와 민재 수행원의 메시지. 북해 이동 지시서가 차례로 떠올랐다. 화면 속 시간표는 두 사람의 배신이 우연이 아니라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차갑게 증명하고 있었다. 누군가 낮게 숨을 삼켰고 혜린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었다. 이건 사적인 문제입니다. 민재가 급히 끼어들었지만 서윤은 화면을 넘기며 그 말을 끊었다. 사적인 문제를 회사 주주총회 안건으로 만든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회사에 관련된 부분만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홍보비 지출 내역과 익명 계정 운영 비용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 돈은 한성패션 협력사 계좌를 거쳐 흘러가고 있었다. 회의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웅성거림으로 흔들렸다. 혜리는 눈물을 만들려 했지만 이번에는 누구도 즉시 그녀를 감싸지 않았다. 서윤은 마지막 자료로 원본 영상과 편집된 사진을 나란히 띄웠다. 구청 앞에서 도연이 먼저 기다린 것처럼 조작된 장면과 실제로 서윤이 혼자 뛰어온 장면이 동시에 재생되었다.
저는 약혼자를 배신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약혼식 당일 배신당했고 그 사실을 덮으려는 사람들에게 다시 모욕당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그래서 더 깊게 회의실을 눌렀다. 하지만 오늘 제가 증명하려는 건 제 순결한 이미지가 아닙니다. 제 어머니가 남긴 회사가 거짓말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미숙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졌다. 한서윤,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두려움이 들어 있었다. 서윤은 대답 대신 어머니 한지영의 초기 지분 계약서와 수정된 이사회 의결서를 화면에 띄웠다. 두 문서의 서명란은 닮아 있었지만 필압과 날짜가 달랐다. 이 문서는 제가 어젯밤 확인한 사본입니다. 감정 절차는 이미 시작됐고 위조 가능성이 크다는 1차 의견을 받았습니다. 서윤이 말하자 회의실의 몇몇 임원이 자리에서 몸을 세웠다. 도연의 법무팀장이 조용히 서류 봉투를 배부했고 누구도 감히 그것을 가짜라고 말하지 못했다. 민재의 얼굴은 회색빛으로 변하고 있었다. 민재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가 권도연 뒤에 숨어서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서윤을 향해 삿대질하듯 손을 뻗었고 도연의 경호원이 즉시 움직였다. 그러나 서윤은 손짓으로 그들을 멈추게 했다. 나는 누구 뒤에 숨어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내 앞에서 숨고 있었던 거지. 그 한마디에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도연은 뒤에서 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지막 문장을 가져가지 않았다. 그는 필요한 자료와 안전한 공간을 준비했지만 결론을 말하는 사람은 서윤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서윤은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보호가 자신의 목소리를 지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의결권 제한 안건을 거부합니다. 서윤은 회의 테이블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그리고 한지영 대표 지분과 관련된 모든 계약서의 외부 감사를 요구합니다. 이 회사가 제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존재한다면 적어도 그 이름 앞에서 거짓말은 멈춰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지막 단어까지 흔들리지 않았다. 한미숙은 의자 팔걸이를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혜리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지 못했다. 민재는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얼굴로 서윤을 노려보다가 갑자기 낮고 거친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회의실의 긴장을 찢으며 흘러나왔고 모두가 본능적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궁지에 몰린 사람의 도끼가 번져 있었다. 네 엄마 이름을 그렇게 지키고 싶어. 민재는 창백한 얼굴로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서윤의 심장이 이유 없이 세게 내려앉았다. 그럼 네 엄마가 왜 죽었는지도 제대로 물어봤어야지. 사고였다는 말. 정말 네 가족이 끝까지 믿게 해줬다고 생각해. 그 순간 한미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도연의 얼굴이 처음으로 완전히 굳었다. 서윤은 자신의 주변에서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회의실의 조명, 사람들의 숨소리, 화면 속 어머니의 이름까지 모두 흰 안개처럼 흐려졌다. 그녀는 민재를 바라보았지만 목소리가 바로 나오지 않았다. 오래전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사고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으로 다른 의미를 품고 되살아났다. 무슨 뜻이야? 서윤은 겨우 물었고 그 한 문장에 그녀가 버텨온 모든 시간이 실려 있었다. 민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말을 꺼냈다는 사실을 깨달은 듯했지만 늦은 후에는 아무것도 주워 담지 못했다. 한미숙은 그를 막으려 했고 혜리는 울먹이며 엄마를 불렀다. 그러나 서윤은 누구도 보지 않았다. 도연이 천천히 서윤의 곁으로 다가왔지만 이번에도
그녀의 앞을 막지 않았다. 그는 다만 그녀가 쓰러질 경우 바로 붙잡을 수 있는 거리에서 멈췄다. 서유는 그 존재를 등 뒤에서 느끼며 다시 민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가 찾아야 할 진실은 약혼식장의 배신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었다. 제5장 더 이상 임시가 아닌 결혼. 서유는 회의실 한가운데 서서 민재가 흘린 마지막 말을 다시 붙잡고 있었다. 어머니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문장은 그녀가 버텨온 세계의 바닥을 조용히 무너뜨렸다. 한미숙은 민재를 향해 날카롭게 소리쳤지만 그 소리는 이미 너무 늦게 닫히는 문처럼 공허하게 울렸다. 도현은 서윤의 옆에 서서 그녀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주 가까운 침묵을 지켰다. 그는 대신 화내지도 않았고 대신 질문하지도 않았다. 서윤은 그 침묵 속에서 겨우 숨을 골랐고 민재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지금 한 말, 다시 정확히 말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누구도 끼어들 수 없었다. 민재는 자신이 던진 말의 무게를 뒤늦게 깨달은 얼굴이었다. 그러나 궁지에 몰린 자존심은 사과 대신 더러운 비밀의 문고리를 잡았다. 내 어머니가 남긴 지분 때문에 그 사고가 너무 빨리 정리됐다는 말이야. 그는 한미숙의 눈치를 보며 중얼거렸고 그 한마디는 회의실을 다시 얼어붙게 만들었다. 서유는 그날의 장례식장을 떠올렸다. 검은 옷을 입은 어른들은 사고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반복했고 어린 서윤에게는 울자경만 허락했다. 어머니의 서류와 작업실 열쇠는 양가 어른들의 손에서 사라졌고 아무도 그녀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그 모든 침묵이 이제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도현은 즉시 법무팀에 지시했고 민재가 언급한 과거 사고 기록과 지분 이전 자료가 다시 열렸다. 경찰 기록에는 빗길 차량 사고라고 적혀 있었지만 보험금 청구서와 병원 이송 기록에는 이상한 공백이 남아 있었다. 더 이상한 것은 사고 직후 작성된 지분 위임장이었다. 서명일은 장례식 전날로 되어 있었다. 서유는 그 문서를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저려오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는 평생 서명을 정갈하게 남기는 사람이었지만 위임장 속 글씨는 급하고 흐트러져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 병상 위에 손을 흉내낸 흔적처럼 보였다. 서유는 울지 않았다. 눈물이 나오기에는 분노가 너무 또렷하게 깨어 있었다. 조사는 그날 밤부터 빠르게 진행되었다. 도현은 한성그룹의 힘을 과시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사람들은 모두 새벽 전에 움직였다. 오래된 병원 보안실 직원, 당시 교통사고를 담당했던 보험조사관, 그리고 한지영 대표의 마지막 변호사가 차례로 연락을 받았다. 그들은 모두 같은 이름 앞에서 한 번씩 침묵했다. 한미숙이었다. 변호사는 마침내 오래된 금고에서 봉인된 서류 한 묶음을 꺼냈다. 그 안에는 한지영이 남긴 진짜 유언장과 서윤이 29살이 되면 지분을 직접 행사하게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다. 더 깊은 곳에는 한성 패션 초기 브랜드 권리와 해외 법인 지분도 남아 있었다. 서윤은 자신이 빼앗긴 것이 애정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진실은 복수의 불꽃처럼 뜨거웠지만 동시에 너무 슬픈 모양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죽기 전까지 서윤을 보호하려 했고 서윤은 그 보호를 모른 채 남의 집에서 조용히 견뎠다. 한미숙은 그 침묵을 이용해 딸이라는 이름을 주고 권리라는 이름은 빼앗았다. 그 모든 세월이 서윤의 가슴 안에서 늦게 울었다. 사흘 뒤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한미숙은 더 이상 품위 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만들지 못했다. 서윤은 진짜 유언장, 필적 감정서, 병원 기록 누락 정황을 차례로 제출했다. 회의실의 임원들은 더 이상 그녀를 스캔들의 중심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너무 오래 외면했던 진짜 주인의 딸을 바라보고 있었다. 해리는 자료가 공개되는 동안 창백한 얼굴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몰랐다고 말했지만 홍보비 계좌와 위조 문서 보관 기록이 나오자 입술을 떨었다. 난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어. 그녀의 변명은 어린아이처럼 들렸지만 그 손끝에는 이미 너무 많은 선택이 묻어 있었다. 서유는 혜린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네가 내 약혼자를 빼앗은 건 이제 가장 작은 일이 됐어. 그 말에 혜린의 얼굴이 무너졌고 처음으로 그녀의 눈물은 무기가 아니라 패배처럼 흘렀다. 언니, 나도 사랑받고 싶었어. 혜린이 울먹였지만 서유는 더 이상 그 문장에 자신의 삶을 내주지 않았다. 사랑받고 싶다는 말로 남의 인생을 망칠 권리는 생기지 않아. 서윤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지만 아주 단단했다. 그 단단함이 혜린을 더 깊게 무너뜨렸다. 민재는 혜린을 감싸지도 못했고 자기 책임을 지지도 못했다. 태강그룹은 즉시 그를 핵심 사업에서 제외했고 양가의 불안한 동맹은 결국 회복되지 못했다. 민재가 회의실을 떠나기 전 서윤을 향해 마지막으로 무언가 말하려 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예전처럼 사람을 깎아내리는 자신감이 남아있지 않았다. 너도 결국 권도연 없이는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그는 비겁하게 중얼거렸고 서윤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대답했다. 맞아. 도움을 받았어. 민재가 놀란 듯 눈을 들자 서윤은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도움을 받았다는 것과 남의 뒤에 숨었다는 건 달라. 그녀는 회의실 문 쪽으로 몸을 돌리며 덧붙였다. 너는 그 차이를 끝까지 모르니까. 네가 가진 모든 관계를 거래로 만든 거야. 민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고 그것이 그에게 남은 마지막 패배였다. 진실이 정리된 뒤에도 서윤의 마음은 쉽게 가벼워지지 않았다. 어머니의 이름을 되찾았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다. 한미숙은 법적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혜리는 모든 공식 직책에서 물러났다. 회사는 흔들렸지만 직원들은 오히려 오래 덮인 먼지가 거치는 듯한 얼굴로 새 대표 회의를 기다렸다. 권태호 회장은 모든 소식을 들은 뒤 서윤을 평창동 저택으로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도연이 먼저 나서지 않았고 서윤도 그에게 함께 가자고 부탁하지 않았다. 그러나 도연은 현관 앞까지 동행했고 그녀가 차에서 내릴 때 짧게 말했다. 이번 대화는 당신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조용한 응원처럼 닿았다. 응접실의 권 회장은 예전처럼 차가운 얼굴이었지만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오만함은 조금 사라져 있었다. 그는 오래된 찻잔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서윤을 바라보았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다. 그 말은 사과라기에는 짧았지만 권태호 같은 사람에게는 거의 무릎을 굽히는 고백이었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너는 우리 집안이 이름을 주어야 설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었다. 권 회장은 천천히 말했다. 내 손자 옆에 어울리는지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네가 네 이름으로 어디까지 갈 사람인지 지켜봐야 했다. 서윤은 그 인정이 기쁘기보다 조용히 낯설었다. 남의 승인 없이도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모두가 배우고 있었다. 저택을 나왔을 때 도연은 차 옆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윤은 그의 얼굴을 보자 며칠 동안 미뤄둔 질문이 다시 마음속으로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이 결혼은 배신의 순간에 시작되었고 보호와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복수도 생존도 아닌 마음의 이름을 확인해야 했다.
우리 계약 1년이라고 했죠. 서윤은 차에 타지 않고 도현 앞에 섰다. 도현의 눈빛이 아주 작게 흔들렸지만 그는 대답을 서두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손끝에는 숨길 수 없는 긴장이 얹혀 있었다. 서윤은 그 긴장을 보고 이 남자도 상처받을 줄 아는 사람임을 새삼 깨달았다. 저는 그 계약을 끝내고 싶어요. 서윤이 말하자 도연의 얼굴에서 색이 아주 조용히 빠져나갔다. 그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고 이유를 따져 묻지도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서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당신이 저를 책임감이나 오래된 후회 때문에 선택하는 건 싫어요. 나도 더는 누군가의 상황이 되고 싶지 않아요. 도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택의 소나무 그림자가 두 사람 사이에 길게 내려앉았다.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낮고 안정적이었지만 서윤은 그 안에 눌러둔 아픔을 들었다. 그는 또다시 그녀의 선택을 먼저 놓아주고 있었다. 그래서 서윤은 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몇 달이 흘렀고 한성 패션은 한지영의 이름을 되찾은 새로운 브랜드로 다시 출발했다. 서윤은 대표이사로서 첫 해외 계약을 마쳤고 더 이상 누군가의 부속 이름으로 소개되지 않았다. 도연은 필요한 자리마다 조용히 나타났지만 그녀의 결정에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았다. 두 사람은 부부였고 동시에 서로의 자유를 배우는 사람들이었다. 계약 종료일이 다가온 날, 서윤은 연희대학교 경영관 앞에서 도연의 메시지를 받았다. 오래전 비가 내리던 계단은 봄 햇살 아래 낯설 만큼 평온했다. 메시지에는 만나고 싶다는 짧은 문장만 적혀 있었고, 서윤은 답장을 보내지 않은 채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그곳에서 도연은 검은 우산 대신 작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오늘은 비가 오지 않네요. 서윤이 말하자 도연은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그래서 우산 대신 다른 걸 준비했습니다. 그는 꽃다발을 내밀었고 그 안에는 화려한 장미가 아니라 어머니의 브랜드 로고에 쓰였던 흰 동백이 섞여 있었다. 서윤은 그 세심함을 알아보고 목 안쪽이 조용히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도연은 한쪽 무릎을 꿇지 않았다. 대신 서윤과 같은 높이에 서서 작은 반지 상자를 천천히 열었다. 그날 구청 앞에서 저는 당신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붙잡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눈빛은 처음보다 훨씬 솔직했다. 다만 이제는 오래된 후회가 아니라 현재의 마음으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의 손에 놓인 반지를 바라보았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한서윤 씨, 제 아내로 남아 달라는 말보다 먼저 제 삶을 함께 선택해 주겠습니까? 그 문장은 완벽한 재벌가의 청혼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서윤이 가장 듣고 싶었던 방식으로 단정했다. 오래전 이 계단에서 그녀는 혼자였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도 그 이름을 알지 못했다. 지금 그녀는 그 사람의 앞에 서 있었고 더 이상 구원받아야 할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이름을 되찾았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았고 마침내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까지 되찾았다. 이번에는 도망치려고 잡는 손이 아니에요. 서윤은 천천히 손을 내밀며 말했다. 도연의 눈빛이 깊게 흔들렸고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다. 이번에는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서윤이 덧붙이자 도연은 대답 대신 그녀의 손등에 긴 침묵 같은 입맞춤을 남겼다. 캠퍼스의 봄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고 멀리서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잔잔하게 번졌다.
서유는 도연을 바라보며 처음 만난 구청 앞의 차가운 계단과 오늘의 따뜻한 햇살을 함께 떠올렸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를 벌주기 위해 결혼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향해 사랑하는 사람과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다.